안녕하십니까.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지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정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님과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주관하는 행사로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AI 기본법과 관련해서 학계와 산업계에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도 이를 반영해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한 유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 AI 기본법이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정책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의 축사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인데요. 의원님께서 현재 의정활동에 계셔서 빠르게 마치고 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님 축사는 조금 뒤에 청해 듣기로 하고 먼저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유진 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들어야 되는 순서인데요. 학회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토론회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서면으로 보내주셔서 그 말씀은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전달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관기관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이기대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아 의원님, 그리고 진행의 수고로움을 맡아주신 유병준 교수님과 발제를 맡으신 전성민, 박상철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AI 투자 흐름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전 세계 벤처 투자 흐름을 분기별로 보고해주고 있는 KPMG의 벤처 펄스 자료에 의하면 24년도 하반기부터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가 급격히 회복하여서 21년도, 그러니까 가장 꼭지점 시절에 비견될 정도로 회복되었고요. 이 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AI 투자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AI 전환 타이밍을 놓친 창업 기업들과 불황에 대비해서 돈줄을 재고 있는 민간 경제가 만나서 몇 년째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드물게 배출되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하나둘씩 미국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벌써 좀 되었고요. 그 현실을 인정한 중소기업 벤처부조차 창업과 투자 기능을 통합한 센터를 실리콘밸리 맨로팍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의대 진학 말고는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영민한 창업자들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로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지금 이대로 시행하면 기술의 방향보다는 규제의 틀이 먼저 고정되는 셈입니다. 기술밖에 모르는 개발자들에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니겠죠.
그러지 않아도 투자금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기 때문에 미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이 창업자들이 이들을 오히려 내보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니라 규제로 인한 탈출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혁신가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이슈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오늘 그 길을 모색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황정아 의원님께서 아직 현장에 모시지 못한 관계로 의원님 말씀과 기념사진 촬영은 발제 이후에 청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글로벌 AI 산업 동향과 기술 주도권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가천대 경영학부의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한국벤처창업학회 전 회장이었고요. 예, 현직에 있을 때도 전회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AI 기본법이 지금 우리가 이제 통과됐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의 발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고 왜 한국 벤처 창업학회냐 뭐 이런 약간 이제 의문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AI 지금 글로벌 패권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게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이라는 게 불과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조그마한 스타트업에 사실 불과했던 회사들이었고요. 또 동시에 지금 현재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를 이끌어가는 전략도 플랫폼과 스타트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SPC, 스테이트 플랫폼 캐피탈리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게 당연히 민간 기업인데 그거를 국가나 사회의 어떤 인프라로 인식해서 그걸 전략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국가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이 빅테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이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이게 사실 근간이 돼서 AI가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점을 발표 전에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이기대 센터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듯이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뭐 EU, 뭐 모든 국가들이 지금 AI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많은 투자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AI는 왜 이렇게 중요한 전략 기술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보통 이제 GPT, 챗 GPT의 GPT가 아니라 이거는 General Purpose Technology, 그러니까 이 범용 기술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건 마치 산업혁명 때 이제 그 증기기관이 나왔던 거, 그리고 이제 90년대 인터넷이 나왔던 것처럼 이 AI가 그런 범용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히 민간 기업의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만 보지를 않고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전략에 활용하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포진돼 있는 미국에서는 이거를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 협상의 카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지털 주권은 엄청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디지털 주권이라는 거 벌써 오래전에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만 AI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뭐 소버린 AI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주요 컴포넌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들 그 안에 보면
AI 기술도 있겠습니다만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골고루 이제 포진되어 있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국가 전략에서 앞으로 향후에 가야 될 방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요즘 아주 관심을 보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일본은 사실 인터넷 IT 도입에는 좀 늦은 나라이죠.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기시다 총리가 이제 게이오 대학의 무라이준 교수, 우리로 따지면 카이스트의 이제 전길남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1982년에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그 역할을 하시던 분이 무라이준인데 그분이 기시다 총리 바로 옆에 앉고 그 옆에 누가 앉게 됐냐면 윈트 서프라고 지금의 구글의 치프 어드바이저를 맡고 계시고 TCP, IP를 만드신 인터넷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내용을 조금 더 봤더니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인터넷 도입은 늦었지만 AI에서는 앞서가겠다라는 국가 전략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I 관련된 계약도 하고 그래서 뭐 챗GPT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내에서 온프레미스로 자기네들 정보를 AI로 처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5월달에 소사이티 5.0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AI 추진 법안을 이제 확보했죠. 그래서 이제 규제도 굉장히 소프트한 규제로 가게 되고 인간 중심 AI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에서는 후진국이지만 AI에서는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이제 강력한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 도쿄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공간도 확보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미쯔비시 뭐 이런 그 대형 대기업들도 CVC를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 규제를 피해서 일본으로 가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정부하고 민간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도 지금 좀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AI의 특성을 보면,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AI가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마치 블랙박스처럼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때때로는 뭐 거짓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결과물을 주긴 하는데 근데 그런 AI의 특성을 우리가 보통 부카라고 이게 이니셜을 따갖고 하죠. 뭐 volatility, 뭐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변동성이 심하고 AI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하고 역시 불확실한 면이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모호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많이 확대되고 이렇게 된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것도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정부가 드라이브하는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이 하는 영역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아까 국가 전략에도 쓰이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임팩이 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도 있고 모호함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정부가 획일적으로 하던 어떤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달라져야 될 시점에 우리가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도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을 촉진하는 이네이블러로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AI로 생기는 어떤 위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공정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AI를 하게 되는데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이제 AI 진흥법 인가 규제인가 뭐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사실은 이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앞에 설명드린 여러 AI의 구성하는 구성, 그 다음에 그게 생기는 이제 과정, 또 그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전에 있는 연구에 대한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AI에 관련돼서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건 자본주의가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도 원래 그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통령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민간 시장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들을 국가 전략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시당초 미국 빅테크 기업이 자국 내 시장에 아예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고, 그리고 국내에서 자국의 플랫폼을 키우는 전략을 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AI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지난주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AI 인재를 확보하는 데 대단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국가 중심의 어떤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EU는 이제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신들의 다음 세대 사람들이 미국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걸 많이 쓰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화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유럽 본연의 데이터들, 유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유럽에 둬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고, 과징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먹인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중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AI가 사실 우리가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저도 교수로서 저희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면 숙제를 굉장히 잘해옵니다. 본인이 쓴 건지 AI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해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쓰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프롬프트로 잘 써서 그걸 내면 마치 예전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주판을 잘 쓰는 사람이 계산을 잘했던 거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있을 때 컴퓨터를 잘 활용해서 숙제를 잘했던 것처럼 지금은 AI를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잘 찾긴, 그런 연습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플랫폼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은 이제 AI 법.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 하나로 이걸 총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AI를 글로벌로 랜드스케이프로 놓고 봤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양대 강영구 교수님하고 제가 쓴 논문, 2년 전에 출판된 논문에서 이제 그린 처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관점은 이건 뭐냐면, 마치 예전에 네트워크에도 계층이 존재했듯이, OSI 계층이 존재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또 플랫폼에 관련된 논문도 썼었는데요. 플랫폼도 우리가 플랫폼이라 한 단어로 얘기하면 플랫폼이 하나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 플랫폼은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일 밑에 클라우드 같은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메타 정보나 컨텐츠 하는 이런 레이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전체를 그냥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온라인 플랫폼 법안 관련돼서도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죠. 예,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그러면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배달 플랫폼도 있고, 근데 또 다른 한편 이제 앱스토어 같이 그런 것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법으로 그걸 규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I 법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AI 법도 이렇게 레이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자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AI가 역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보면 여기 칩 메이커들도 AI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가 챗 GPT로 잘 알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한 뭐 에이전트 AI다 뭐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유통되는 앱스토어 아직 출연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기술 파트너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이용한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레이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AI 법에서 규율을 하려고 할 때 하나의 법안으로 이 레이어들을 모두 규율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전략으로 이거를 AI를 접근해야 한다면 이 레이어별로 우리가 어디가 장점이 있고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를 잘 보고 기회와 위협을 검토해서 우리가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슬라이드를 그렸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장점이 있는 영역은 제일 아래에 있는 칩 메이커들 쪽에서는 우리가 장점이 있죠. 하지만 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도 우리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을 처음 도입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처음 도입할 때 우리가 IT 자산, 뭐 클라우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이 레이어가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가장 윗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단은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쓰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괜찮은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역시 이게 이 요레이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가 어느 쪽에 더 관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도입하고 인터넷을 도입했을 때 그 초반에 그 앱 분야에서 우리가 잘하는 영역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또 사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걸 잘했던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야후가 1990년대에 우리나라 검색 시장의 웹포털 사이트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어 처리에 굉장히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국말 쓰고 있는데 야후는 삼보컴퓨터하고 소프트뱅크가 손잡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테크니컬 서포트를 어디서 했냐면 캘리포니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거를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캘리포니아에서 사실 그런 지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엠파스가 들어가고 네이버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판도를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들이 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레이어 중에 어느 영역에 국가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럴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관점이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빅테크 플랫폼들이 AI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맵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거의 대부분의 레이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조각 프래그먼트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에 말씀드릴 수가 있게요. 그래서 이제 법안에 관련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뭐 또 제 다음에 또 그 법안에 관련된 설명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이 AI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각국의 어떤 AI의 정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레이어의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칩 메이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맞춰주는데요. 특히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전 한국벤처 창업 학회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스타트업들이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스타트업의 도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뭐 저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AI 시대에는 좀 더 도전적인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이 법안들이 산업 진흥 전략에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전략적 R&D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증 테스트 베드를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로는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AI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AI 기본법 규제안 개정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박상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과 이기대 회장님 그리고 유진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크게 세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는 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3년 유예안이 왜 정말 가장 중요한 법안이고 왜 이게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3년 유예안을 규제가 너무 무거우니까 완화하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버그가 많기 때문에 디버깅을 해야 될 필요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논의를 하면서 혁신과 규제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는 버그가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프로그램이 멈춥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것이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얘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아까 정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규제를 체계화하고 합리화하고 집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AI 기본법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4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꼭 일본이나 EU 수준으로 15%의 관세율이 확정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통상 협상단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많은 논의들이 좀 영향을 받을 텐데, 일단 그걸 전제해서 오늘 논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수평 포괄 규제 체계를 따른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AI를 진지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 스위스는 이제 EU에 둘러싸인 나라죠. 맥락 특유적, 부문 특유적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AI가 유발하는 사회 문제는 기존 사회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를 잘 적응해서 핀셋형, 맞춤형으로 규제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 더더욱 시민의 인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이고, 일종의 표적 항암제 처방에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채용 AI나 신용평가 AI는 사실은 사람을 차별하고 불투명한 거, 그런 평등권 침해 이런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설명 의무 규제를 처방합니다. 다만 얘네들은 안전성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안전 규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자율차든 로봇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해야죠. 근데 이들에게 왜 설명을 요구합니까? 그냥 잘 안전하게 가기만 하면 되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뭐 이렇게 ADR이라든지 사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그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채용 AI나 신용평가 AI에서 논의하는 투명성 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EU, 한국, 브라질, 칠레, 그다음 미국 중에 콜로라도주가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 그 좀 스키 같은 거 많이 타는 나라, IT랑 전혀 상관없는 주인데요. 이들은 AI가 유발하는 사회 문제는 모두 같으니까 그 고위험 고영양 중 어느 한 해에 해당하면 단일 관청이 단일 규제의 묶음을 집행한다라는 전신 항암제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표적 항암제가 있으면 전신 항암제를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수평 포괄 규제가 반드시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유발한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 규제는 굉장히 성공적인 수평 포괄 규제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 금융들이 다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다 은행이 보험도 팔고 증권 상품도 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소비자 기만 문제는 굉장히 동질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융 관련 규제들이 규제하던 건전성 규제와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유발하는 사회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율차가 유발하는 사회 문제, 안전 문제와 채용 AI가 유발하는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무조건 안전도 지키고 평등도 해야 되고 투명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은 저인망 백화점식 과잉 규제가 됩니다. 할 필요 없는 규제를 해야 되고 비용을 비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AI 유발 사회 문제는 전통적인 사회 문제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 문제가 증폭이 되거나 AI의 여러 기술적 특성을 인해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완전 새로운 문제는 별로 없고요. 마치 이런 문제를 간과하면 중복 규제가 초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규제 우려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미 규제가 있고 AI 기본법이 적용되고 개법법 신정법에서 자동화 결정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방통위도 AI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면은 4개의 규제를 동시에 지켜야 됩니다. 서로 일치도 안 될 거고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역들이 수평 포괄 규제 체계를 추진하는 이유는 좀 서로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AI 혁신 주도국들은 이런 수평 포괄 규제를 배격하고 맞춤형 규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포괄 규제 체계를 채택한 나라들은 브라질과 칠레를 제외하면 남미 국가들을 제외하면 일제히 시행 유예를 검토하거나 재고 중입니다. 2025년 2월에 파리 AI 액션 서밋에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EU 내에서도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많이 참고한 게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가장 많이 참고한 게 캐나다 AIDA입니다. AI and Data Act인데요. 2025년 1월 회계 발표로 폐기되고 그 이후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EU는 최근 부인하긴 했지만 시행 유예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10개 기업들이 동시에 내년 8월에 시행이 되는데 2년 더 미루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콜로라도 주법 같은 것이 생기니까 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을 통해서 10년간 주에서 이상한 AI 규제 만들지 말아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조항은 제외된 상태에서 통과됐지만 논의가 지속 중입니다. 그리고 AI 액션 플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브라질, 칠레와는 달리 황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셔서 이러한 흐름에 좀 그래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AI 액션 플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레드테이프라고 부르는 이상한 규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아메리칸 AI를 동맹국가 파트너들에게 전부 다 모든 스택에 있어서 확산하겠다라는 걸 명백히 했습니다. 현재 AI 기본법이 비관세 장벽으로 관세 협상에서의 핵심 의제이긴 한데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 포괄 규제 체계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에서를 굉장히 좀 좁게 해석하는 식으로 좀 과도한 중복 규제 가능성을 좀 완화하려고 시도 중이십니다. 그러나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좀 중복 규제를 많이 완화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 현재 해석론에 의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읽어보시면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EU AI 액트 같은 해외 수평 포괄 규제들은 원전 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affected pers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전이라는 디플로이어 주변에서 원전을 운영하다가 AI가 좀 잘못돼서 유출되거나 이러면 주변에 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우리나라는 그 원전이 이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AI 개발자들이 원전 운영자를 보호해야 되는 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EU 쪽에 있는 이쪽 전문 그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좀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한다면 도저히 이거는 EU식 법도 아니고 한국은 굉장히 고립된 해석이다라는 식의 어떤 국제적인 반응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을 고려한 한국형 대안은 무엇인가? 그렇지만 주무관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국무조정이 원활치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에 전적으로 맡기면 좀 다소 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대안으로 일본의 접근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주무관청이 AI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합니다. 최근에 AI 법을 만들었죠. 그 이 프레임워크대로이고요. 그러면 개별 부처들이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부문별 규제를 입법하고 각자 집행하는 체계입니다. 왜 버그냐? 뒤에 되게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냥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한 장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버그가 있냐? 일단 방금 설명드린 건 체계 문제이고 우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떤 조항이 가장 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생성 AI 조항을 꼽겠습니다. 뭐 딴 거 몰라도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그 현재 법은 좀 다분히 전 국민이 좀 LLM에 익숙해지기 전에 좀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좀 주로 준비가 됐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설명드린 고형의 AI는 좀 영향이 큰 것만 규제를 하는 반면에 생성 AI는 해당이 되면 무조건 좀 규제를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사실상 모든 생성 AI를 고영향으로 간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일률적 고지 표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뭐 해석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AI 전환이나 AI 에이전트의 개발, 한류 콘텐츠 발전을 위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는 증강 LLM이라고 하죠. 여러 LLM들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거 하나마다 다 고지를 하고 표시를 하도록 하면은 뭐 AI 에이전트 하지 말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딥페이크 절대 다수는 최종 이용자가 만듭니다. 예, 그 딥페이크 이제 사기 목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성범죄 목적으로 만드는데 대부분 사업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자 문 닫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짓은 못 하겠죠. 최종 이용자들, 엔드 유저들이 만드는데 그걸 간과하고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마킹 탐지 등의 특정 기술 방식을 정확하게 오히려 쉽게 오해됩니다. 다 똑같은 방식을 쓸 경우에는 오용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지만 이런 딥페이크에 잘 대처할 수 있는데 다 인공지능 사업자는 뭘 해야 된다. 인공지능 사업자를 뭘 해야 된다. 인공지능 사업자를 물론 가이드라인으로 좀 더 구체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두리뭉실하게 규정한 걸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 표시 의무 조문을 보시면은 숙련된 법률가가 봐도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반복돼서 무엇을 기준으로 징수할지 개발자들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대안은 그 현재 비인성 코딩, 나는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라고 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링, 이것은 AI 생성물입니다라고 고지하는 부분. 그리고 오토마킹 탐지, 이런 기술을 분별해서 첫 번째는 주로 대화형 서비스에 한정하고 두 번째는 소비자, 투자자, 유권자, 기만 등 분야별 법령 정비로 대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딥페이크, 성범죄용 딥페이크는 N번 방법 이후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마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유통자와 좀 기술이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스테이트 오브 아트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자유규제 체제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형의 AI는 고형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평 포괄 규제 체계라서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일률적 규제 묶음을 적용해서 전통 규제와 중복되고 저촉되고 과잉 규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버그는 영향받는 자와 이용자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원전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입법 착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향받는 시민이 아닌 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제를 변질됐고 이런 AI법을 만든다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되게 심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실질적인 폐해가 있느냐, 단순한 버그를 넘어서 개발 이용 사업자 의무를 분별을 못하고 이용 사업자 범위를 너무 좁혀서 개발자에게만 과도한 규제를 집중하고 정작 이용 사업자는 제도 규율 못해 시민들의 그 보호는 또 도외시됩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많이 우려하시는데 저는 시민단체가 진짜 우려하셔야 될 거는 현재 그대로 통과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은 뭐냐? 기술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AI 기반 IT 서비스 규제할 것도 아니고요. AI 기본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이 아닙니다.
AI 용례별 핀셋형 규제를 전환시키고 고용형 AI를 권익 안전형형 AI 용례 최소한 두 개는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율차랑 채용 AI는 굉장히 다릅니다. 주무관청이 큰 그림을 제시해서 일관성을 갖춰주시되 각 부처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소관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한 체계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고성능 AI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 잘못 만든 건 아니지만 이후에 AI 에이전트라는 리즈닝 추론 모델이 나오면서 좀 그때 생각했던 그 학습 데이터 누적 연산량이 이제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지금은 실행 시에 연산량도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학계 차원에서 여러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고 지금 인공지능 법학회에서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근데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생성 AI 규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좀 대화형 서비스 한정 그리고 고지 대상은 이용자가 아닌 영향받는 자다. 두 개 헷갈리지 말자. 그다음에 최종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표시 임무를 어떤 과기정통부가 큰 그림을 그려주면 각 부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기만을 방지해야 되는 뭐 공정이나 아니면은 금융 분야 다뤄야 되는 금융위 이런 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대안이 이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법안을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그룹이 없이 만들고 시민들도 더 두터이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용형 AI 규제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EU식으로 뭐 이렇게 규제 패키지를 막 이렇게 열고 해놨는데요. 이게 AI마다 다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사업자면 다 이거 한꺼번에 지켜라 이렇게 되면은 쓸데없는 규제를 지키게 하고 시민의 보호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권익 영향 AI 용례와 안전 영향 AI 용례를 구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하고 꼭 과기부가 규제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뭐 세계가 다르다 이렇게 굳이 한다면은 그 틀을 유지하고서라도 훨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지해야 한다 하더라도 절충안으로 사례 중심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 AI는 너무 모호하고 도저히 예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의무 조항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처가 가이드라인을 고시하면 각 부처가 용례와 맥락별로 소관 법령을 정비 집행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 AI 선도 국가들 글로벌 트렌드이고 이 트렌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꼭 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두리뭉실하게 규정한 거를 최소한 누구는 이 사람은 이거라고 저 사람은 이거라고 개발자와 운영자의 역할을 좀 나눠서 좀 정교하게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입니다. 기타 보완 사항은 AI 정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의인법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좀 우리나라 수준에 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합리성 개념 중심으로 국제 기준의 OECD AI 정의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검증 지원 이런 것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뭐 하위 법령 정비와 과태료 유예 등 보완 조치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의 급변기에 구한말 우리 선조들과는 달리 냉정한 상황 인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진 승리한다고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 제가 이 말을 제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작년에 만든 일본 내각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비록 메이지 근대화 과정에서 늦어지고 인터넷 보급도 늦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절대 늦춰져서는 안 된다.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비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좀 나이브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AI 기본법 규제 조항은 세계적인 AI 법안에서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EU 같은 데와도 상호 운영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디플로이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이용자 규제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두 번째, 현재 지금 보고 계시듯이 미국과의 관세 통상 문제도 불필요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해서 미국이 문제제기한다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문제제기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반적으로 입법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버그가 심합니다. 디버깅을 해야 되고 규제 편익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주무관청이 하위 규정을 준비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국회가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까? 법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과태료 유예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황현희 대표 발의안 안이 우선에 지금 4일 남아있죠. 그래서 일단 관세 협상 의제를 올려서 관세 인하에 먼저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쌀이나 소고기 같이 훨씬 중요한 문제들보다 훨씬 덜 중요한 이건 당장 협상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조속히
이 법률안 그 관세 협상이 끝난 다음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정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 개정 이때 비로소 규제와 혁신의 조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버그를 우선 고쳐야 됩니다. 분야별로 정령을 정비해야 되겠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해주실 게 너무 많고요. 이렇게 막 규제를 하나 추가할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아주 빈대청으로 행안부가 해야 될 법령, 교육부가 해야 될 법령, 금융위가 해야 될 법령, 산더미 같습니다. 전부 다 범정부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AX 촉진을 위해서, AI 전환 촉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 20조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에 지금 각 부처가 따로따로 LLM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LLM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계산 낭비입니까? 그 하나로 모아서 국가대표 LLM 만들면은 그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고 각 행정기관에서 그걸 가지고 받아서 뭐 파인튜닝을 하든 뭐 API를 쓰든 간에 갖다가 AI 전환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 진입법 48조 때문에 중소기업밖에 못 들어오는데 개정해서 좀 이건 예외적으로 물론 48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대표 LLM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예외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고 대신 스타트업들,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이제 AX 전환에 투입되도록 각 부처에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걸 사용했을 때 여러 그 신뢰성이나 안전성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보완해서 좀 국민들의 그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종합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오늘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신 황정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황정아 의원님 모시고 환영의 말씀을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아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다가 제가 발제 첫 번째 중간부부터 들어왔는데 제가 열심히 듣고 잘 경청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AI 기본법이 지금 현재 올 초에 이제 발을 띄었고 국회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지난 잃어버린 3년 동안에 퇴행을 거듭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야 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AI라는데 모두 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재도약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성장 엔진이 AI와 과학기술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AI 기본법이 현재 상황에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섣부른 시행보다는 뭔가 좀 더 정교하고 조금 더 많이 고민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미리 염려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도전에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좋은 기업들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삼성과 SK 같은 큰 대기업의 역할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AI는 현재 혁신이냐 규제냐 그다음에 지능이냐 규제냐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직 출발하기도 전인 많은 작은 기업들 선수들한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하는 것은 도전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AI 기본법에서 많은 우려 조항들, 규제 조항들, 지금 고영향 AI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사실 조사, 그리고 과태료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 생태계, AI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그런 법안으로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EU조차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늦게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세계 최초로 규제 법안을 만들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제가 제 AI 규제 3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과학기술 우주항공 방위산업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AI 쪽을 대한민국에 26년부터 뭐 올해부터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AI 인프라, 뭐 GPU 구매, AI 컴퓨팅 센터,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AI 인재 양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국가 자원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회 각 자본들을 사용을 할 때 이게 효율적으로 유효하게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뭔가 시작조차도 좀 두려워하지 않게 그러니까 헐헐 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EU에서 있었던 액션 AI 서밋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하는 입장에서 규제와 지능이라는 양날개를 고르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면 일단 지능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헐헐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줘 보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잘 되는 기업도 있고 그중에 도태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옥석을 가리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모수가 일단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고 물론 시행령이나 뭐 과태료 여기 아니 뭐 일단은 유예하는 법안 말고도 조금 계도 기간을 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합의해서 하자는 얘기도 좀 있으신데 그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 법정에 남아 있으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비한 부분들을 섣불리 시행하는 것보다 성급하게 조속하게 한 발을 뛰는 것보다 제대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먼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린아이에게 모래밭에서 첫 발을 뛰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첫 발을 띄었을 때 모래밭이 푹 꺼질지 아닐지 어린아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지금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만드는 것을 국정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안전망을 최대로 확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물론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방법을 가다듬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센터장님, 발제 토론자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좌장과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해드리면 발제 토론자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이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지식융합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임정근 BHSN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를 맡아주신 교수님들도 함께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좌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은 서울대 유병준 교수입니다. 예, 오늘
이 토론을 할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근데 또 준비를 토론자들께서 너무 많이 잘해 주셨습니다. 걱정은 이제 시간 관리 문제라서 좌장이 아무래도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지만 제가 8분으로 이제 시간을 제한을 5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분이 지나면 제가 죄송한데 정리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 1분 안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지금 이 써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전성민 교수님께서 고위험 고형의 AI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생성형 AI 표시 의무, 그다음에 신뢰성 인증제도 설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산업 진흥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상철 교수님께서 법 개정 그리고 체계를 다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분의 토의를 듣는 다음 발제자분들의 관련된 답변을 한 3분 정도씩 듣고 그다음에 Q&A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원대 이혜원 교수님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이혜원입니다. 저는 8분까지 아니고 한 6분에서 7분 사이에 마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왜 AI 기본법 얘기를 하느냐라고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컴퓨터과학을 전공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 행정부에서 공무원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법률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여러 가지 경험 또 어떤 법률가로서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좋은 발제를 두 분 교수님께서 해주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큰 이 토론의 주제가 한국형 기본법인 AI의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대체로 발제는 규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론은 규제가 지금 현행 기본법은 규제가 강하고 이 규제를 유예하자는 취지의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이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제를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지능에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 AI 기본법이 충분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AI를 뒷받침하는 4대 요소로 저는 그리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버넌스, 리서치,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4가지가 큰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현실은 사실 연구개발 능력, 리서치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AI 센터도 되고 반도체 생산 공장 같은 문제도 되겠죠. 또 학습 데이터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취약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버넌스는 사실 제 생각에는 리서치나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사실 좀 더 후순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작금의 현실에서 AI 기본법이 만약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어떤 가버넌스의 강화가 아니라 연구개발 확대 또 인프라 강화 어떤 데이터 규제 혁파 등등 이런 굉장히 좀 과감하고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조금 굉장히 혁신적인 지능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AI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학계 산업계에서 이제 많은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시니까 그러니까 전에 들은 바로는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이 법은 그런 법 아니야, 규제법 아니야, 이거 지능법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계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토론문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말 그런 지능의 방점을 둔 정말 강력한 지능법이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지능에 관한 조항이 제3장에 있는데 이 제3장을 사실 읽어보시면 선언적 규정이 많습니다. 선언적 규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을까요? 사실 제 생각에는 연구개발 강화나 우수 인력 유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데이터 관련 학습 데이터 관련 규제를 혁파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사실 AI 기본법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발제자분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AI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선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AI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EU에 이어서 전 세계로 2번째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심지어 본격적인 시행은 EU보다도 앞서 시행이 되는데 과연 그런 필요나 실익이 있는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AI 기본법을 전격 시행할 필요나 실익이 있으려면 저희 현실에 맞는 정말 좋은 법이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것일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아까 캐나다 법 많이 참고하셨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뭐 EU법도 많이 참조했다라는 게 아마 중론인 것 같은데 EU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법 체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원국이 27개 회원국이고 그 EU라는 공동체가 사실 국가의 정치 경제적 연합체이지 않습니까? 저희하고는 완전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EU의 AI 기본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인트가 3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감시를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안전은 강화하겠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EU가 직면한 문제가 사실 어떤 난민 문제,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일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본이 지금 AI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미 공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토론문에도 있습니다만 저희와 달리 사업자에게 법적인 강제력을 두는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냥 국가가 잘 시책을 만들면 적극 협조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달리 규제 신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 국회에서 AI 산업 특별법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 내용 보면 뭐 대학 자율성 강화, 우수 인력 유치, 또 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어떤 국가 지원의 안정적 확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이자 뭐 토론을 마치는 천에서 하나 말씀을 올려보면 지금 AI 산업 특별법이 국회에서 지금 발의가 되고 있고 만약 저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 AI 기본법이 가버넌스 즉 AI 위원회하고 규제 조항만 남는 사실상 기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껍데기만 남는 꼴이 되지 않는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의 고견을 엿듣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6분 안에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법에서 이제 지능이라고 이제 사실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화기부에서 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지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보면은 말씀대로 지능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뢰를 설치하기 위한 지뢰 기저가 되는 세팅은 아주 잘 되어 있는 법이다. 이게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아주 규제를 위한 셋들을 아주 기반을 잘 하는 법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뭐 업계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정말 저도 일본 요즘 가보면 일본 정부가 대단히 정신 바짝 차리고 지능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데 AI도 정말 지능법을 하고 있는데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상반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동덕여대 김주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동덕여대 김주희입니다. 저는 플랫폼 생태계와 혁신 생태계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국내와 이제 국외, 이제 글로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혁신 생태계를 보아왔는데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많은 우려들 또 기대들을 바라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 게 저희 오늘 토론회 이제 앞에 이제 키워드로 붙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AI 만능주의자 쪽이세요? 아니면 AI에 대한 약간 AI는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토론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년 규제법의 3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만능도 아니고 위험도 아니고 AI 혁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 규제와 관련된 많은 법안에 관련된 논란들을 살펴보면은 이 혁신, 지능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현재 현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제 시계를 뒤로 돌려서 영국의 1834년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토론 자료에 보면은 제일 앞에 자동차 앞에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 사고가 1834년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증기 기간이 처음 나오면서 자동차가 처음 도로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미숙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없던 보행자들, 이제 이들이 뒤엉켜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서는 자동차라고 하는 그 증기 기간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어떤 법을 만드냐면요. 원래 증기 기간이 낼 수 있는 시속은 30에서 40이에요. 원래 마차가 20이었거든요. 최고가. 근데 두 배를 낼 수 있는데 시속 8km. 이제 시내에서는 시속 8km로 가라. 그리고 교외에서는 이제 16km로 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었다가 사람들이 계속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시커먼 기계가 뭐지? 라고 하면서 시민단체, 기존의 이제 플레이였던 마차 업주들이 이제 계속 국회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기조례라고 하는 입법이 생기게 돼요. 1865년 빅토리아 여왕 때. 이 법은 이전에 시속 8km, 16km보다 더 심합니다. 시속 3.2km로 자동차가 시내에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속도랑 비슷하죠. 시외에서는 6.4km에 가깝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실은 사진에 보면 세 사람이 가는데 자동차 갈 때 깃발을 든 사람이 빨간색 깃발을 들고 길 건너편에서 사람이 온다. 길 건너편에서 마차가 온다. 그러면은 그 운전하는 사람한테 깃발을 흔들어서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된 결과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증기기관 자동차를 개발하던 사람들, 자본들이 대거 미국과 독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에 독일에서 벤츠가 이 뛰어난 영국에서 인재와 자본을 흡수해서 만든 자동차 회사죠. 미국도 이제 포드라던가 이제 다른 여러 자동차 산업들 플레이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증기기관에서 산업의 혁명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던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혁신과 규제라고 하는 관점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막연한 두려움도 아니고 또 막연한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도 아닙니다.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11페이지에서 이제 한국 AI 생태계 현실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과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AI 생태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AI 생태계에서 많은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레이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생태계로 뭉뚱그려 봐서 저마다 내가 생각하는 AI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AI 파운데이션 레이어가 있고 AI 모델 레이어가 있고 AI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하고 한국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AI 생태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계속 들려오는 AI 반도체,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거든요. 그게 바로 전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애플리케이션 모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나 고민이 많이 들려오는 소리를 저는 아직까지는 포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은 제가 업스타트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AI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트라고 하는 기업들의 사진을 실어놨는데요. 이 생태계 현황을 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까? 고영향이라고 하는 고위험도 아니고 EU에서는 고위험에서부터 4단계로 굉장히 쪼개서 이거를 단계별로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게 규제를 해놓았죠. 근데 우리는 아직 고영향, 근데 그 영향이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에 몰두하는 사이에 글로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코베리언트, 그다음에 업스타트, 또 이제 AI 아버지라고 하는 앤드류 웅,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다시 또 파생해서 만들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끼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베리언트 같은 스타트업은 UC 버클리대의 피터 에빌이라고 하는 교수가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아마존이 이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인력들을 흡수하는 이제 역투자 방식으로 리버스 API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이제 물류 이제 AI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 기술이 아니에요. 이 회사를 누가 창업했지? 피터 에빌 이 사람이 창업했나? 근데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의 제자가 있어요. 같은 실험실에서 피터 첸, 로키 두안. 이 제자들이 피터 에빌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오픈 AI 연구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합쳐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법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실, 산업, 그리고 한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이제 황정화 의원님께서 3년 유예안을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따라잡는 시간으로 활용해서 정말 AI 강국으로 가는 초석으로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란 근본 질문이 필요한데 과연 기본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혁신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는 것을 막는 내용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중에 그 자동차 깃발 얘기하시니까 저희 이 AI 생성 내용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좀 깃발 같은 영국의 그때 깃발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또다시 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요. 저희 BHSN의 임정근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BHSN의 대표이사 임정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이제 해외 M&A 업무 한 10년 정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리걸 AI 회사를 창업해서 아시아 규제 정책 쪽 회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를 받게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저희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어쨌든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동료 스타트업 대표들 아니면 정부 관계자분들, 교수님들, 투자자분들 만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 그 생각하시는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근에 뭐 보도도 나왔지만은 메타 같은 데서는 기술자 1명 데려오는데 지금 4년 패키지로 1억 불, 2억 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몇 천억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 한국에 가지고 있는 GPU를 다 합쳐도 미국 한 개 기업의 일부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AI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근본적인 경쟁력이 있는 거냐. 그냥 데이터 센터나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어떤 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한국 AI의 가능성을 막는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의견들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AI를 충분히 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필드에서 한 최근 2년간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이제 GPT 나오고 오픈 AI 나와서 와 저거는 정말 어떻게 하냐 누가 어떻게 따라잡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메타에서 이제 라마라든지 오픈 소스 모델 나오고 중국에서 딥식 나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초기 멤버들이 다 글로벌로 펴져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다 퍼져서 이제 정보가 공유된 것이 크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GPT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가 근데 또 얼마 전에 메타의 개발자들 전부 다 초기 개발자들 전부 다 퇴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세계에서 제일 앞서간다는 빅테크조차도 사실은 언제 어떤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위태위태한 형국에서 서로 막 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데서 막 몇십조 원씩 들여서 LLM을 개발을 하는데 과연 한국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오픈소스 모델의 성능이 매우 올라오고 있고 모델이 되게 경량화되고 있고 그리고 보안이나 설치 문제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독하거든요.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차피 빅테크들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빠진 부분들을 한국에서 되게 잘 풀어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미래일이니까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알지만도 뭐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 한국에서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관련을 해서 아무래도 워낙 그 변화가 빠르고 기술 속도도 빠르고 이러니까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진짜 세상 그 누구도 앤드류도 못하고 샘 알트먼도 못하고 머스크도 못할 거고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빠르게 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일들은 그런 정말로 그 많은 회사들이 서로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틀을 깔아주시는 역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기업들은 거기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뭐 특정 그 개인이나 어떤 기업에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생된 결과물들이 사회 전체에는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나 제도를 이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워낙 정말 거의 매달 이렇게 바뀌거든요. 아마 예측을 그 누구도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뭐랄까 너무 좀 고정되어 있다라거나, 그거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되게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한 달 뒤에는 완전히 180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이 급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 이런 제도가 좀 유연한 구조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험성 당연히 있죠. 그리고 위험성을 방치할 수는 없죠. 뭐 민간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관리는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어떤 사전 규제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사회에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해서 그렇게 어떤 투명성 중심의 공개 중심의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낫지 않나.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정말 위험성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로 어떤 기술 발전으로 저는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더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나 서로 생각 다른 부처 간의 조정,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잘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AI로 인해서 앞으로 뭐 채용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뭐 계산기 나오고 나서는 아무도 이제 계산은 밸류가 안 되잖아요. AI 들어오면은 어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배워야 될까도 완전히 달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구조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도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와 민간에서 서로 협업하고 되게 좋은 결과 내서 그런 것들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느끼는 건데 임 대표님 말씀대로 생각보다는 정말로 LLM 같은 경우 어떻게 따라갈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에게 기회가 있고 작은 기업들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국뽕이 아니라 정말로 저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좀 이런 제약만 안 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 좋은 것 같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4가지 포인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유연성, 그리고 위험성 관리해야 되지만 네거티브,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네거티브 규제, 사후 규제,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사후 규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가 이제 갈등 조정 정말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채용 학습 등 정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을 해줘야 될 거를 해줘야 된다는 포인트를 참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국회 정준하 조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준하 입법조사관입니다. 오늘 전성민 교수님과 박상철 교수님 굉장히 인사이트 넘치는 발표를 들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많은 고민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발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AI 기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거였던 것이죠. 만약에 당시에 EU AI 액트가 없었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AI 기본법을 만들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때 EU AI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잘 만들지 않았을까 AI 기본법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약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뭔가 EU AI 액트에 대한 그런 과잉 동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상당히 우리가 이제 GDPR에서 이제 한번 학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EU가 작정하고 규제법을 만들면 저게 세계 질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AI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가는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입법적인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조급함의 결과가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은 사실 통과된 지 이제 한 7,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7, 8개월 사이에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가 지금에 보니 이제 커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본법을 만들 때는 위험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앞으로 1, 2년 안에 국제적인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초에 파리 서밋을 거치면서 위험은 일단 2순위로 갔고 AI 지능이 이제 전 세계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AI 기본법 만들 때 당시 생각했던 그런 위험 조항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이 지금 좀 부각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법뿐만 아니라 어떤 법, AI 관련된 법이든 다른 법이든 간에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인 내진 평가는 사실 거쳤어야 되는데 이 규제가 많은 AI 기본법을 만들 때 사실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도 사실 그리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법을 통한 학습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I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규제 조항을 이제 유예하자는 의원님 법안도 나와 있지만 왜 이 규제 조항을 유예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우리 AI 생태계 특히 뭐 이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AI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일반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기존 법률의 규제가 너무 많은데 이러한 규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기본법 규제가 들어오면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복 규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개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하나라도 걷어내자라는 취지로 이제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행정이 잘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행정이 잘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차와 규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우수한 그런 제도에 대한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기존의 법과 제도,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AI 시대에 맞는 제도로 바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에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따라잡는데 충분하게 뭐 연구 용역을 하고 충분히 선례를 파악을 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기가 유리했지만 AI는 발전 속도가 다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규제 개선의 경험으로는 잘 안 통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기존 우리가 지금 현실에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의 그런 AI를 가로막는 그런 규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규제 샌드박스를 들어가 보면은 이게 왜 규제가 되고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풀었을 때 위험은 뭔지를 사업자가 다 증명을 해야 되는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는 차라리 규제 샌드박스 안 들어가고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더 쉽게 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규제의 체계 그리고 지금 같은 그런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좀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AI 기본법을 보시면은 기술 개발과 같은 기존의 그런 그 지능 조항들은 잘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AI 시장을 만드는 조항들은 잘 없습니다. 이 AI가 마켓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 AI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AI에 대한 수용, AX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AX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AX를 미래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박상철 교수님 또 공공 AX를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AX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지원책들은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AI 기본법이 지능과 규제를 동시에 담고 있는 법이라면 단순히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 표준과 같은 통상적으로 우리 기능법 체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력 이외에 이런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그 규제 지능 조항, 시장을 형성하는 지능 조항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고영양 AI라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초에 법안이 발의됐을 때는 고위험 AI로 시작이 됐다가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고영향 AI로 톤을 다운을 시켰는데 이 영향이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 영향, 부정적인 영향, 굉장히 그런 다양한 영역으로 방사되는 그런 워딩인데 사실 이 워딩과 AI법이 담고 있는 그런 규제는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영향은 뭔가라는 그런 불필요한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영향 AI를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만들어내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법안 제정에 포함되어 있는 고영향 AI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7분이 넘었는데 제가 그냥 철번에 마치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AI 기본법 관련돼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규제 샌드박스 정말 입증이 어려워서 이런 규제 체계에 대한 좀 전환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능 조항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또 주셨는데 사실 AX 얘기가 지금 많이 이번 정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요거에 대해서 형성 또는 지능에 대한 조항이 좀 없지 않은가 이 부분 정말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고영향 AI의 어떤 이 규정이라고 정의가 좀 애매하고 혼동되어 있는 부분이 재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저희 정책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만 정책관님. 예, 반갑습니다.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맡고 있는 김경만입니다. 저희 그 과학기술정통부가 하는 일의 90% 이상이 인공지능 지능에 관련된 일이고 그 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 생산성도 높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까 이 부분에 포커싱을 두는 일들이 대부분인데요. 막상 또 인공지능법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항상 뒤에 붙는 이 규제 때문에 저희가 토론장에 오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그 토론의 제목도 보면 지능과 규제의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참 이 부분이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시민단체라든지 인권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압력을 또 저희한테 주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정부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지능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 5년 전에 인공지능 총괄과장을 하면서 이후에 인공지능 백서부터 이 법을 팔로우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후도 법을 만들고 시행 시기를 계속 늦추는 것은 인공지능이 그만큼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사회 변화 현상을 담기 위해서
뭐 저 자신이 볼 때는 주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스탠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먼저 정부가 규제를 하고 없는 걸 규제하는 이런 갈라파고스 같은 성격의 규제는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상철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인공지능법이 지난 국회에서 19분이 그 법률안을 내시고요. 그게 병합된 법입니다. 생각보다 법을 하나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법을 저희가 조문화시켜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이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고요. 그러지만 시장에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하면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국회와 상의를 드리겠지만 이 법이 꼭 반드시 이 기준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법학회나 다른 시민단체 그리고 산업계에서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이 법들이 상황과 그리고 기술 발전 그리고 국가가 뭘 원하는가에 맞춰서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팔로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인공지능 법과 다른 법과의 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이제 인공지능법을 기본법이라는 성격을 띠면서 지능과 규제에 브로드한 내용을 좀 담았지만은 사실 각 도메인에서 규제라든지 지능은 따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도메인 날리지가 바탕이 안 된 뭐 규제라는 게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막상 이제 그 인공지능 법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그 일탈되는 규제들 그리고 정합성이 맞지 않는 뭐 진흥책이라든지 규제들이 사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지면서 정합성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 세부적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그 시행령과 고시 2개 그리고 가이드라인 5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그게 유연할 것이냐 아니면 명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법이 아무래도 명확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실제 법을 집행하는 행정당국에서는 이 법이 너무 좀 엄격하고 명확하게 된다면은 조금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 유연성이 좀 제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이 빨리 발전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정부가 규제 중심적으로 가가지고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정부의 스탠스나 저희 가기정통부가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아무래도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투명성이라든지 안전성 그리고 고영양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시장에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고시라든지 가이드라인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의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 이용자 그리고 영향을 받는 자 이런 정의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공유하면서 수렴을 할 것이고요. 또 고영양 AI 같은 경우는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메인 날리지에 근거한 AI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또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런 기준 없이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고영양은 이런 것이고 이런 절차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법령에서 특히 도메인 법령에서 고영양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든지 대체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 자신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압박을 좀 받고 있지만은 조만간 저희가 시행령과 고시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한꺼번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과 고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픽스된 게 아니고요. 항상 바뀌는 무빙 타겟이고 논의가 되는 그 뭐랄까 기준점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예냐 과태료냐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예 3년이나 과태료 저희는 계도기간이라 표현을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진흥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 관련된 규제라고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을 좀 하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조금 시간 조만간 되겠지만 저희가 저희 시행령이나 고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의견 수렴장으로 스테이지를 좀 옮겨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작가님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유예기간 안에요. 그런 거를 좀 이게 앞으로 유예기간 지나면 과태료다 이런 얘기를 좀 논의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얘기 안 했다가 갑자기 이제 끝나고 나면 갑자기 과태료 팍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걱정은 과거의 예를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희 당연히 정책관님의 그 걱정은 알겠는데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꼭 이제 추가적인 이 규제들이 붙고 발의가 일어나면서 또 엄청난 이게 내용들이 붙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담당자 바뀌시면 또 이제 얘기가 갑자기 이제 센 게 또 나오고 이런 게 과거에 너무 학습이 많이 되어서 조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5분의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제자 2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실 부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 교수님, 먼저. 예, 제가 그 전길남 교수님하고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라는 걸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초기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 인터넷이 미국이랑 이제 붙게 됐는데 그게 56K bps 모뎀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카이스트에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이스트에 500만 원짜리 전화요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카이스트 학생 송재경이라고 나중에 이제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를 만든 이제 전설적인 게임 개발자인데 하루 종일 게임을 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사용량의 80%를 그렇게 써서 이제 그런 전화요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카이스트 학생이 전부 국비 장학생을 받고 다니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다고 이 학생 징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징계위원회 정길남 교수님 가셔서 그 500만 원 내 연구비로 내겠다고 학생을 징계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징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전 일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길남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미래를 내려보시고 그 제자의 이 커리어를 걱정하시고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게임 산업이 한 20-3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시작이 거기서 출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제 재작년에 이제 연구년을 받아서 유병준 교수님 계신 이제 서울대 AI 연구원에 가서 이제 1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 AI 연구원조차도 지금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전력 문제 그다음에 클라우드 문제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하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쟁점
스타트업으로 관점에서 마지막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가령 고위험 AI의 기준을 스타트업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걸 다 알아보고 그렇게 사업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 사후적으로 사실 좀 봐야 될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고위험 데이터인가 아닌가, 정부에 질의하면 질의하고 답변 받을 때까지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요. 대부분 공무원분들께서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은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의견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혁신적인 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부족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표시된 거다. 이거 지금 현재 컨텐츠에서도 당장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웹툰 같은 데서 생성형 AI로 컨텐츠 만들면 그 작가들이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독자들도 이거 막 기피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하는 게 그럼 어디까지 표시할 건가,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구체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그 위원회의 주체는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이제 스타트업에 관련된 분들이 현실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로 혁신을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LLM들이 뭐 지금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저 리가란 데이터만 쓰고 있거든요. 카피라이트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은 사실은 쓰고 나서 일리가란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 LLM의 학습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쟁력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내 실정상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경쟁을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설튼티에 대해서는 제 제자가 사실은 사업을 싱가포르로 옮겼는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도 언설튼하게 얘기 안 해주다가 사업 중간에 하고 있는데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는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시작할 때 된다 안 된다를. 그거 차이로 자기는 싱가포르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랑 혁신에 이게 다 지금 다른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안 져주니까 지금 하는데 사업 벌리고 나서 갑자기 안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접게 생겼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 예, 감사드립니다. 우선 뭐 이혜원 교수님 지적해주신 그 지능조항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의식, 그다음에 김주희 교수님과 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생성 모델 규제가 상당히 지금 적기조례 적인 그 깃발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임종훈 변호사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역량이 있고 특히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좀 더 유연한 그 법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그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 조사관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법은 이제 하나의 출발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본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식이 많이 넓어지게도 논의가 촉발되어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 시스템 규제, 그러니까 GPT로 인한 영향받는 자의 보호 문제와 더불어서 그 현재 법에 좀 섞여 있는 그 서비스 이용자 규제와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규제나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됐던 그런 정합성의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점화해보는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데 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사실 산 증인이시고 현재도 계속적인 갈등과 여러 그 논의를 취합해 주시는 훨씬 많은 얘기를 항상 동청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저도 많이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너무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느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과태료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으로 계도 기간을 갖거나 유예를 해야 되는 법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런 거 많이 유예를 했었죠. 국민들이 여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개인이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일에 대해서는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으로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 개발자 굉장히 여러 개발자 기업들이 달린 문제이고 현재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고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과태료가 유예되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지키고 개인처럼 그냥 임대인들처럼 그냥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과태료 유예를 하더라도 계도 기간을 거치더라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AI에 대해서 가져갈 법적 인프라에 대해서 장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첫 출발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AI는 뭐 임대차 같이 가끔씩 2년마다 돌아오는 일과는 달리 범용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는 IT 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 통계청이 규제를 한다고 하거나 전기에 대해서 산자부가 전부 다 규제를 한다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시적으로 개발자들이 24시간 365일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규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계도 기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아무쪼록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예를 해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 네, 오늘 이렇게 토론자와 발제자 의견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뭐 좌장으로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요 질문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의원님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 주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기본법의 시행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AI 기본법을 첫 발을 어떻게 뛸 것이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도 중국도 뭐 미국도 다들 열심히 진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아직 대한민국이 그 정도가 아닌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달게 가고야 하는 규제 법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일단 기본법이라는 게 기준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이정표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나의 마일스톤으로서 AI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문화, 뭐 경제 모든 것에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기본법은 시의적절하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만들었으니까 일단 시작해보고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고치면 돼라는 입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에 피해를 입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을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한 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예측 가능한 모든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교하게 발전하고 더 가다듬어서 내놓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런데 일단 그 변화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규제 유예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AI 생태계에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언설틴티를 줄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준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단체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규제 유예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계도 기간을 두는 것, 과태료와 사실조사 부분에 계도 기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좀 바꿔나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능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능과 혁신에 우리 정부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그런 방향인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본법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많은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능과 혁신을 가지고 더 이렇게 정비하는 기간으로 유예 기간을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도 감사드리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당히 정말 값진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의원님 다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영상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자료집 또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